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김정숙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민호와 새 며느리 수진이 신혼집에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었다. 정숙은 벌써 며칠째 이날을 준비해왔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남편 창수는 아침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투덜거렸지만 정숙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30년 만에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민호는 정숙의 외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정숙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직장도 안정적인 곳에 잡고 이제 좋은 여자까지 만나 결혼했으니 더 바랄 게 없었다. 수진에 대해서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해서 정숙은 마음에 들어했다. 우리 민호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댁에 자주 오지도 않고 집안일도 잘 안 한다는 소리를 동네에서 자주 들었다. 그래도 우리 수진이는 다를 거라고 정숙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오후 2시경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서둘러 대문으로 나갔다. 민호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는 수진을 보자마자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반겼고 민호도 뒤따라 내려서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거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남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수진이 가져온 선물을 받으며 기뻐했다. 이런 걸 뭐하러 사왔냐며 사양하면서도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저녁 준비를 위해 정숙이 부엌에 가자 수진이 따라왔다.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수진을 정숙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수진의 적극적인 모습이 고마웠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수진은 정숙의 요리 방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질문도 했다. 정숙은 수진의 관심을 받으며 신이 났다. 자신의 요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수진이 나중에 민호를 위해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숙이 손으로 간을 맞추는 방식을 보고 수진이 요즘은 계량컵으로 정확히 재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게 더 일정하게 맛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오면서 한 번도 계량컵을 써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눈대중과 손의 감각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 수진은 바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더 맛있을 거라고 했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았다. 자신의 방식을 은근히 비판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정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종류들, 그리고 민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미역국까지. 수진의 칭찬에 정숙은 기분이 좋아졌다. 민호도 오랜만에 어머니 요리를 먹는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또 다른 작은 차이가 드러났다. 수진이 반찬을 조금씩만 먹는 모습을 본 정숙이 많이 먹으라고 하자 수진은 원래 이 정도로 먹는다며 요즘 건강관리 때문에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숙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조금씩만 먹는다니. 예전에 자신이 시집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맛이 없어도 다 먹었던 기억이 났다. 건강관리가 뭐가 중요하냐며 젊을 때는 잘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민호가 중간에서 요즘은 다들 건강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정숙은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서운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어갔다. 그렇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네 하면서 식사 후 차 시간에 이야기가 많아졌다. 신혼집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대화 중간중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수진이 앞으로는 명절 때도 부담 갖지 말라며 호텔에서 식사하거나 외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말했을 때 정숙은 깜짝 놀랐다. 명절은 당연히 집에서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창수가 옆에서 요즘은 그런 집들도 많다고 거들었지만 정숙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신성한 시간이었다. 그걸 호텔에서 간단히 해치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수지는 정숙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빨리 말을 바꿨다. 물론 어머님이 원하시면 집에서 해도 된다며 그냥 부담 갖지 마시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 종일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진은 분명 좋은 아이였다. 예의도 바르고 똑똑했다. 하지만 뭔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 하고 정숙은 스스로를 달랬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과연 이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옆에서 잠든 창수를 보며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시작된 것 같았지만 이미 작은 균열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것이 단순한 적응 기간의 문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될 것이었다. 신혼집 생활에 조금 적응할 무렵 민호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오라고 했다. 수진이도 함께. 왜냐고 묻자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주말 민호와 수진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정숙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경직되어 보였다. 인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숙이 조심스럽게 집안일에 대해 물어봤다. 수지는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한다고 답했다. 요리는 주로 자신이 하고 청소나 빨래는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다. 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남자가 청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이 민호를 키울 때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아예 시키지도 않았다. 우리 집은 예부터 그런 일은 여자가 해왔다고 정숙이 말하자 수지는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같이 돈을 벌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정숙은 그게 당연한 일이냐며 반문했다. 수지는 직장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민호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와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면 너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숙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며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했지만 정숙은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아니라며 어떤 건 지켜야 할 것도 있다고 했다. 수지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숙은 자신이 시집 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혼자 했다고 답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수진의 말에 정숙은 그럼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 있다며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정숙은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며 따졌고 수진은 둘 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커리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결국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창수가 거실로 나와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웃들이 다 들을 지경이라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날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헤어지게 되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것이었다. 민호는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며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수지는 자신은 현대인이라며 조선시대 며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정숙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하며 내일 동네 모임에서 슬쩍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신혼집에서 수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며 집안일을 혼자 다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 친구는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수진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의 문제였다. 작은 갈등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서로의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려는 마음이 커졌다. 이날의 갈등은 겉으로는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중간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말, 정숙은 명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 수진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정숙은 수진에게 연락해서 추석 준비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수진의 반응은 정숙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올 추석에는 정말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자신들도 일이 많고 어머님도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실 텐데 호텔 뷔페를 예약하거나 필요한 음식들을 주문해서 차례상만 간단히 차리자는 제안이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그걸 주문 음식으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았다. 주문 음식으로 차례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요즘은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한다며 음식 준비하느라 명절이 고역이 되는 것보다는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역이라니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고역이라고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수진이 그런 뜻이 아니라며 다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하자 정숙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시할머니 때부터 손수 만든 음식으로만 차례를 지내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날 통화는 서로 불쾌한 감정만 남긴 채 끝났다. 일주일 후 정숙은 수진을 집으로 불러 추석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기로 했다. 수진도 마지못해 시댁을 방문했다. 정숙은 종이에 준비할 음식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송편, 나물류, 전류, 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과일과 제수용품까지. 목록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본 수진은 이걸 언제 다 준비하냐며 자신들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일해야 한다고 했다. 정숙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라며 송편은 미리 빚어서 냉동해 두고 나물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진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누가 다 먹냐며 4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야 하냐고 묻자 정숙은 기가 막혔다. 이게 많은 거냐며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했다고 답했다. 수진이 시대가 바뀌었다며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정숙은 또 시대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한다며 그럼 전통은 다 버리라는 거냐고 화를 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수진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거라고 했지만 정숙은 현실이 뭐가 중요하냐며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맞섰다. 수진이 정성은 마음이지 음식의 양으로 재는 게 아니라고 하자 정숙은 완전히 화가 났다. 그럼 돈 주고 사다가 상에 올리는 게 정성이냐며 따져 물었다. 수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숙은 며느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더욱 화를 냈고 결국 창수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숙은 동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추석 준비를 호텔에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털어놓았다. 친구들도 각자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동조했고 정숙은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이 문제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수진도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추석 준비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이게 2024년 맞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수진의 편을 들어주었고 수진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추석 준비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되었다. 정숙은 송편을 직접 빚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진은 떡집에서 주문하자고 했다. 나물 반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정숙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등 전통적인 나물들을 모두 준비하려 했지만 수진은 몇 가지만 준비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할 음식 하나하나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정숙은 수진이 자신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수진은 정숙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정숙은 혼자서 대부분의 준비를 했고 수진은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했다. 추석 당일에도 상차림을 놓고 마지막 갈등이 벌어졌다. 정숙이 나물 그릇을 옮기라고 하자 수진이 여기 있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정숙은 상차림에는 순서가 있다며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고 했다. 수진이 그런 규칙이 꼭 필요하냐며 음식만 잘 차려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차례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민호와 창수도 상황을 눈치챘다. 명절의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집안을 지배했다. 차례를 지낸 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정숙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아무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했다. 수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역이었다. 명절이 가족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후 수지는 민호에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랑 자신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민호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자 수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날의 추석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추석 이후 김민호의 일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도 문제가 생겼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집중하기 어려웠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호는 핸드폰으로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어머니로부터 온 카카오톡에는 수진이가 요즘 어떠냐며 몸은 괜찮냐고 적혀 있었다. 언뜻 보면 며느리를 걱정하는 평범한 메시지 같았지만 민호는 그 이면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수진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수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며 자신이 안부 인사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민호가 어머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며 자주 연락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자 수지는 자신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스타일인데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호가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가끔씩 안부 정도는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수지는 역시 어머니 편이라며 실망했다. 민호는 그게 아니라 양쪽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수지는 그럼 해결책은 뭐냐며 자신한테만 양보하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할 뿐이었다. 다음 주말 시댁 방문 날이 다가왔다. 수지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민호가 간곡히 부탁해서 함께 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색했다. 정숙은 수진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수진도 필요한 말만 했다. 민호는 그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정숙이 수진에게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밥은 잘 챙겨 먹냐고 물었다. 수진이 잘 먹고 있다고 답하자 정숙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냐며 민호가 밥을 안 해주냐고 물었다. 수진은 그 말에 기분이 상했다. 자신이 민호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번갈아 가면서 요리한다고 답하자 정숙은 번갈아 가면서냐며 남자가 요리를 왜 하냐고 반문했다. 또 시작되었다. 민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대화는 항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진이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한다고 하자 정숙은 요즘은 요즘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며 민호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안 했다고 말했다. 수진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다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잘한다고 하자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수진이 민호를 바라보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고 정숙도 아들에게 내가 집에서 요리를 정말 하냐고 물었다. 민호는 진퇴양난이었다.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실망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아내가 화낼 것이었다.
가끔 한다는 애매한 대답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이 민호에게 화를 냈다. 정말 답답하다며 어머님이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따져 물었다. 민호가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자 수진은 무슨 이유냐며 자신을 시집살이 시키려는 거냐고 반문했다. 민호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원래 전통적인 분이라고 하자 수진은 남편이 아내 편을 드는 게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냐고 물었다. 민호는 머리가 아팠다. 어떻게 대답해도 잘못된 것 같았다. 자신은 수진 편이라며 다만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진은 그럼 어머님도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민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숙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할 말이 있다며 수진이에 대해 물었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는 것이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툭툭 던지고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머니의 지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수진이 예전보다 시댁에서 말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민호가 수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고 하자 정숙은 무슨 스트레스냐며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민호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숙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냐며 짜증을 냈다. 민호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자 정숙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민호가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다. 민호가 자신이 어떻게 하냐고 묻자 정숙은 내 안 해잤냐며 내가 잘 타일러 보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수진을 설득해달라고 하고 수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말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양쪽 다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좀 더 친근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자신은 예의 지켜서 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게 하라는 건 어머님이 자신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냐고 반문했다. 민호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되겠냐고 하자 수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양보한 게 적다고 생각하냐며 되물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진이 더 많이 양보해온 것이 맞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괜히 움츠러들었다. 한 동료가 요즘 표정이 안 좋다며 뭔 일 있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같은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고 부끄러웠다. 주말이 되면 시댁에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부터 스트레스였다. 가면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안 가면 어머니가 서운해한다. 수진이 어느 날 민호는 정말 결정을 안 한다며 어머님 편을 들 것도 아니고 자신의 편을 들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호가 중립을 지키려는 거라고 하자 수진은 가족 갈등에서 중립이 가능하냐며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수진의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민호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다. 어느 편을 들어도 다른 쪽에서 상처받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민호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했다. 그리고 민호 자신도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다. 11월 어느 추운 오후 정숙은 수진과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다. 김장 준비를 위해서였다. 최근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냉랭해졌지만 김장만큼은 함께 해야 한다고 정숙이 고집했다. 정숙은 수진에게 배추 고르는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이런 건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진은 마지못해 정숙을 따라다녔다. 솔직히 김장을 꼭 집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또 다른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참고 있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지냈다. 정숙은 야채와 젓갈류를 고르고 수진은 묵묵히 따라다니며 짐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던 중 수진이 자신의 지갑을 확인해 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1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7만 원만 있었다. 수진은 혼잣말로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3만 원이 없어진 것이 확실했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고 수진은 지갑에 돈이 좀 이상하다고 답했다. 정숙이 돈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수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 어디서 계산할 때 착각했을 수도 있고 민호가 급할 때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수진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자 정숙의 표정이 변했다.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못마땅했다. 돈이 없어졌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수진은 아니라며 그냥 자신이 잘못 센 것 같다고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수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불쾌감이 남았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정숙이 평소 아끼던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 늘 놓아두던 반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정숙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반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정숙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다. 정숙은 창수에게 금반지를 못 봤냐고 물었고 창수도 함께 찾아봤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다. 정숙의 머릿속에 며칠 전 수진의 지갑 이야기가 떠올랐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만 의심이 생겼다. 반지가 없어진 시기와 수진이 집에 온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숙은 조심스럽게 수진이가 뭔가 말한 게 있냐고 물어봤다. 민호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정숙은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말을 했냐고 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숙은 자신의 의심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한편 수진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다. 시댁에 갔다 온 후 자신의 향수가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던 향수였는데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 두고 온 줄 알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향수를 못 보셨냐고 물어봤다. 지난번에 왔을 때 가방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다. 며느리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은 그런 거 못 봤다며 왜 없어졌냐고 차갑게 물었고 수진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정숙은 그럼 집에서 잘 찾아보라며 여기 있을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의 말투가 차갑게 변한 것을 느낀 수진도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눈치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정숙은 수진이 자신의 반지를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했고, 수진은 정숙이 자신의 향수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졌다. 정숙의 반지는 세탁기 근처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빨래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수진의 향수는 차 뒷좌석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정숙은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수진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서운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수진이 민호에게 어머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다고 말하자 민호는 그런 게 아니라 오해였다고 달랬다. 하지만 수진은 처음부터 자신을 믿었다면 그런 오해가 생겼겠냐며 반문했다. 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상처도 이해되었다. 정숙도 속이 답답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큰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와는 어떠냐는 질문에 글쎄다, 잘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수진도 직장 동료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말하면 자신이 시집살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속으로만 앓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대화는 줄어들었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오해는 더 깊어졌다. 민호는 그 중간에서 더욱 힘들어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하소연했지만 어느 쪽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작은 오해들이 불신으로 변하고 불신이 적개심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 것일까? 민호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의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김씨 집안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흘렸다. 정숙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며칠 전 동네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수진이 직장에서 야근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숙에게는 수진이 집안일보다 직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오후에 민호와 수진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정숙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정숙이 수진에게 요즘 일이 많이 바쁘냐고 물었고 수진은 연말이라서 좀 바쁘다고 답했다. 정숙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면서 라고 말하자 수진은 정숙의 말투에서 비판적인 뉘앙스를 느꼈다. 그런 날도 있다며 프로젝트가 급하면 어쩔 수 없다고 답한 수진에게 정숙은 그럼 집안일은 언제 하냐고 따져 물었다. 수진이 주말에 하거나 평일에도 시간 날 때 한다고 하자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간 날 때냐며 그럼 집안일은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거냐고 물었다. 수진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계획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숙은 집안일을 계획해서 한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다. 내가 시집 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혼자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수진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분노했다. 수진이 자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정숙은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며 소리를 질렀다. 수진도 둘 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커리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혼했으면 그런 건 접어야 한다는 정숙의 말에 수진은 왜 결혼했다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냐며 반발했다.
정숙은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 포기냐며 더욱 화를 냈고 창수가 거실로 나와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감정이 폭발한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이 어머님은 왜 자신만 비난하냐며 민호도 똑같이 일하는데 왜 자신만 탓하냐고 소리쳤고 정숙은 남자와 여자가 같냐며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수진이 그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냐며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반박하자 정숙은 며느리가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한다며 더욱 분노했다. 상황이 더욱 격해지자 민호가 큰 소리로 둘 다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수진은 민호에게도 화를 냈다. 왜 계속 가만히 있냐며 어머님이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제대로 말씀드리라고 소리쳤고 정숙도 아들에게 내 아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걸 가만 놔둘 거냐고 외쳤다. 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선언하자 정숙은 가라며 가서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수진도 뒤돌아서며 안 온다며 이런 집에 왜 오냐고 맞받아쳤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수진이 집을 나갔고 민호가 황급히 뒤쫓아 나갔다. 거실에는 정숙과 창수만 남았다. 창수가 이게 무슨 꼴이냐며 화를 냈지만 정숙도 흥분 상태였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다고 소리쳤다. 밖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제발 다시 들어가자고 애원했지만 수진은 어머님이 자신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소리가 점점 커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 집에서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우나 보다고 수군거렸다.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리는 걸 보니 꽤 심각한 것 같다는 말들이 오갔다.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폭력 신고였다. 2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와서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민호는 당황해서 가족끼리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이웃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경찰이 온 것이 너무 창피했다. 뭔 일이라고 경찰까지 오냐며 중얼거렸고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 부끄러웠다. 경찰관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다행히 폭력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웃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민호가 죄송하다고 대답했고 경찰이 떠난 후에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되었다. 김 씨 집에 경찰이 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다. 며느리와 이렇게까지 싸울 줄은 몰랐고 경찰까지 올 줄은 더더욱 몰랐다. 수진도 신혼집에서 울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줄은 몰랐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드디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김씨 가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네 곳곳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정숙은 아침부터 우울했다.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널다가도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와야 할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진 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분이었다. 정숙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동네에서 나름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창수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 정숙을 나무랐다. 며느리와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었냐며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고 했다. 정숙은 자신만 탓하는 남편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어제의 일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10시경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동네 친구들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다. 모두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한다는 말을 했지만 정숙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호기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을 느꼈다. 어떤 친구는 대놓고 며느리랑 싸웠다며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정숙은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민호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제 밤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와 아내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이었다. 동료들은 민호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민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가족 간의 갈등을 직장에서 털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점심시간에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어제의 상처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는 정말 미안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이 미안할 일은 없어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문제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진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날 저녁 민호는 시댁을 찾아갔다.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정숙은 아들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진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수진이도 많이 상처받았다고 전했다. 정숙은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었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수진이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숙은 자신이 언제부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냐며 한탄했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고 정숙은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불만을 토로했다. 정숙은 자신만 그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편 수진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동료들은 모두 수진의 편을 들어주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시집살이 무서워서. 동료들의 반응은 수진에게 심리적 지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시어머니가 잘못되었다고 하니 수진은 자신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호는 두 사람 사이의 중재를 위해 다시 노력했다. 먼저 수진을 설득해 보았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이 있으신 거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도 이해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하셔야 할 차례죠. 민호는 어머니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엄마, 수진이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민호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호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였다. 정숙은 수진이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수진은 정숙이 자신의 개성과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둘 다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는 인색했다. 민호는 또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해왔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과연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일까? 어제의 폭발적인 갈등을 통해 드러난 것은 표면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 숨어있던 서로에 대한 불이해와 불신, 그리고 소통의 부재였다. 이제 민호는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다. 세 사람 모두 상처받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과연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것일까? 민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잃게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혹은 이별. 어제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김 씨 가족은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함께 살며 화해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정숙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동시에 후회도 되었다. 창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 정숙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계속 갈 순 없잖아. 정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가족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 수지는 신혼집에서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제의 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수지는 민호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결정?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요. 어머님과 화해할 것인지, 아니면 수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둘 사이에 무겁게 떠올랐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시댁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보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민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숙이 먼저 민호에게 연락을 했다. 수진과 함께 집에 오라고 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수진을 설득해서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민호와 수진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정숙은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이었고 창수도 진지한 모습이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수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수진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동안 깊이 성찰한 결과였다. 하지만 수진이도 이해해줬으면 해. 내가 지켜온 방식들이 나한테는 소중한 거거든. 수진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도 너무 강하게만 대응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이제야 두 사람이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창수도 조용히 말을 보탰다. 가족이란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서로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정숙이 다시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내보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말해줘. 그리고 수진이도 가끔은 우리 방식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다만 저의 일과 꿈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전의 적대감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다. 다음 명절에는 정말 간단하게 해보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통적인 방식도 배워보고 싶어요. 다만 함께 준비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공기 중에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생각보다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봐. 우리도 이해해드려야지. 네. 앞으로는 정말 노력해 볼게요. 몇 달 후 김씨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숙은 수진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수진은 시댁의 전통을 배우려고 애썼다. 민호는 더 이상 중간에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도왔다. 물론 아직도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차분히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과 수진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찾았다. 어머님, 이 양념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야. 오랫동안 해보니까 저절로 터득한 거지. 너도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가르쳐 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창수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창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한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민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시간을 두고 서로 맞춰가는 거지. 창수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공감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피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긴장감 대신 따뜻함이, 어색함 대신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숙이 수진에게 반찬을 권하며 말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들어 봤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수진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의무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식사 중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직장 행사에 초청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죠. 제 동료들에게 어머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정숙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그럼 뭘 입고 가야 할까? 어머님은 뭘 입으셔도 예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정숙은 수진의 직장을 방문했다. 수진은 어머니를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정숙도 며느리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수진 씨, 시어머님이세요? 정말 우아하시네요. 동료들의 말에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수진에게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그날 밤 정숙은 창수에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괜찮은 애야.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창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수진도 민호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님이 제 일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민호의 말에 수진도 동감했다. 어느 명절 아침 정숙과 수진이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음식과 현대적인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차림이었다. 어머님, 이렇게 준비하니까 훨씬 즐겁네요. 그러게 혼자 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식을 준비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에도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다. 전통적인 절차는 지키되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식사 후에는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갈등들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 때로는 웃으며 회상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 정말 심하게 싸웠지?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이제 다 잊어버려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지. 그래야 또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민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창수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해. 처음에는 남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갈등을 겪고 화해를 이룬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 갈등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구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며. 과거의 상처들은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은 혼자 생각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과 너무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다름이 오히려 가족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수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고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분의 고집 뒤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었다. 민호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텐데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준 것이 고마웠다. 몇 년이 더 흐른 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으로 고민하는 다른 가족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도 가능하구나. 또 어떤 이는 말했다.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벽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구나.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마지막 장면에서 정숙과 수진이 눈을 마주쳤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미소 하나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었다.